먼지 자욱한 창고 안, 강태식 소령의 목소리가 뱀처럼 스산하게 울렸다. 그는 역겨움이 가득한 얼굴로 씩 웃었다. 이 미친 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남루한 여행객 차림의 박선아 대장은 2명의 거구 병사에게 양팔이 붙들려 있었다. 강소령은 타담한 커다란 양초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입가에 짐승 같은 미소가 걸렸다. 해병대의 규율이 뭔지 이 몸이 침이 가르쳐주마. 그가 촛대를 기울였다.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그녀의 정수리 위로 떨어졌다. 칙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두피를 찢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 눈은 죽음처럼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그의 얼굴을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새기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렸다. 강태식은 알지 못했다. 그 촛농 한 방울이 단순히 그녀의 살갗을 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썩어바진 왕국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의 시작이었음을.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은 아래 댓글로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서 또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네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새롭게 단장한 사령관 집무실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와 묵직한 가죽 의자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연병장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저 멀리 절도 있는 함성과 함께 수천 명의 해병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움직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 중 하나이자 가장 강하고 거친 자들만이 모인다는 해병대의 최고 지휘부였다. 그리고 그 지휘부의 정점에 지금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대장 박선화라는 명패가 갓 새긴 듯 선명한 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여성에게는 처음으로 허락된 무게였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칼날처럼 다려진 군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고 고요한 눈빛. 언론은 그녀를 철의 아이리스라 불렀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답고도 강인한 꽃, 아이리스. 그녀의 군 생활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였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남군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전술 이해도로 전설이 되었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을 거쳐 해외 파병 작전에서는 직접 총을 들고 부하들을 구해낸 일과로 신화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여성 최초의 전투부대 지휘관, 여성 최초의 장군, 그리고 마침내 여성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해병대 사령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들을, 자신의 성공을 못마땅해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군이라는 거대한 강철의 성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부순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구시대의 망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특히 해병대 내의 보수적인 파벌,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영역에 여성이 들어온 것을 재앙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등대와도 같았다.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로 시선을 돌렸다. 취임 이후 전군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류들을 분류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집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시선이 한 묶음의 서류 위에서 멈췄다. A4 용지에 프린트된 평범한 보고서였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을 끌었다. 발신지는 포항의 제7 강습대대, 통칭 흑룡부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그녀는 서류에 첫 장을 남겼다.
그것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밤새 몰래 쓴 것처럼 다급함과 절박함이 묻어나는 익명의 투서였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비명처럼 느껴졌다.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강태식 소령의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괴물입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박선화 대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태식 소령.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유독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로 여러 번 구설에 올랐던 인물. 하지만 그의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었다. 그는 해병대명의 막강한 사조직 삼지창회의 핵심 멤버였다. 역대 사령관들조차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 그렇기에 강태식의 만행에 대한 조사는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곤 했다. 똑똑. 짧고 절도 있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 대장은 투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게 말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그녀의 충직한 부관인 김진혁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간 내린 커피 향이 나는 머그잔을 조용히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김중령은 그녀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함께 해온 그녀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박 대장의 표정만 보고도 그녀의 심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투서를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또 흥룡부대건입니까? 박선화 대장은 대답 대신 커피잔에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이 지금 그녀의 심경과도 같았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투서, 이번이 몇 번째지? 김진혁 중령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올해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12번입니다.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12번. 박 대장은 나스막히 그 숫자를 읊조렸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12번의 절규, 12번의 구조 요청. 하지만 군은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과거 조사 기록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김중령이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태식 소령은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지휘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부적응 병사들의 악의적인 무고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박 대장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신임? 부적응 병사? 기가 막히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한쪽에 걸린 거대한 대한민국 전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동해안의 한 지점, 포항을 가리켰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해. 뿌리까지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 전체가 괴사하게 되지. 김진혁 중령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님, 설마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삼지창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박 대장은 전도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일일세. 그녀는 김중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고독한 수사관의 눈빛이었다. 공식적인 시찰로는 진실을 볼 수 없어. 그들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위장하겠지. 연극 무대처럼.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 대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포항의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옆에 자리한 해병대 기지가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사지도와 작전 서류 대신 포항 일대의 관광 안내 책자와 맛집 지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이번 주말 포항의 해안가에는 관광객이 많겠지.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생각이야. 김진혁 중령은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사성 장군이 일개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 잠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바로 박선화라는 군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딪혀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그 주 금요일 오후 박선화 대장은 사령관 집무실 옆에 딸린 작은 개인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별 4개가 박힌 무거운 군복을 벗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갑옷이자 분신이었던 군복이었다. 그녀는 잠시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의 흔적, 보이지 않는 상처와 영광이 새겨져 있는 옷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군복을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박선화 대장이 아니었다. 화려하지 않은 무늬의 셔츠,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챙넓은 모자, 어깨에는 작은 카메라가 담긴 평범한 여행용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주말을 맞아 바다를 보러 온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군인 박선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마저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로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철의 아이리스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관광객일 뿐이었다. 김진혁 중경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사령부 정문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사령관 부관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곧게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포항, 폭풍의 눈이 될 그곳을 향해. 박선화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치욕과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그녀 자신은 거대한 화염이 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을. 차는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장면은 서울의 고요한 집무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동해의 거친 파도가 찰썩이는 포항으로 옮겨간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7강습대대 흑룡부대의 연병장이다. 이름에 걸맞게 부대 깃발에는 검은 용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꿈틀거리며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 병사들에게 흑룡은 신성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는 살아있는 공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이른 아침 바다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바람마저 연병장의 뜨거운 열기 앞에 힘을 잃었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굳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의 위장복은 밤샘 훈련의 흔적으로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숨소리 하나, 기침소리 한 번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 서 있는 남자, 바로 이 지옥 같은 왕국의 왕, 강태식 소령이었다. 그는 맹수처럼 연병장 안을 천천히 어슬렁거렸다. 다부진 체격,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그 위로 흉터처럼 새겨진 잔인한 표정. 그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는 해병정신이라는 말을 광적으로 신봉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해병정신은 전우애나 명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절대적인 복종과 비인간적인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뒤틀리고 잔혹한 신념일 뿐이었다. 그에게 병사들은 함께 싸우는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잔혹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약한 것을 경멸했고 특히 계집들이 군대에 있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겼다. 강태식은 도열한 병사들의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의 군홧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딛는 소리가 병사들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그가 한 병사의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갓 20을 넘긴 듯 앳된 얼굴의 신병이었다. 신병은 공포로 질려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식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신병의 전투화 코에 아주 작게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진흙 한 점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야간 산악훈련 때 묻은 것일 터였다. 그것을 발견한 강태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드디어 오늘 아침에 재물을 찾았다는 만족감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사관에게 손짓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었다. 이게 뭔가? 신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훈련 때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의 손바닥이 신병의 뺨을 후려 갈긴 것이었다. 신병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주변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감히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다. 강태식의 포효가 이뤄졌다. 변명! 니놈의 그 더러운 주둥에서 나오는 건 변명뿐인가? 이 전투와는 니놈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따위 진흙 하나 처리 못하는 놈이 적의 총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신병의 멱살을 잡아챘다. 거대한 체구의 강태식 앞에서 신병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왔다. 해병의 수치인 너 같은 놈은 다시 정신 개조를 받아야 해. 그는 신병을 연병장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신병이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엎드려. 팔굽혀펴기 200회 지금부터 실시한다. 하나라도 숫자를 틀리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200회. 그것은 평범한 상태에서도 해내기 힘든 숫자였다. 밤샘 훈련으로 지칠 대로 지친 신병에게는 사실상 고문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신병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엎드렸고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첫 번째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목소리 안 들린다. 다시. 하나. 신병의 절규와 같은 함성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한 마리 벌레가 발버둥치는 것을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도열한 장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소령님.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강태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신성한 규율 훈련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최민서 중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유일한 여군 장교였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스스로 가장 험하다는 흑룡부대에 지원한 인재였다. 그녀의 짧은 머리와 다부진 눈빛은 다른 남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강태식의 야만적인 방식에 오랫동안 반감을 품어왔다. 최민서 중위는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령님, 이 병사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훈련으로 탈진 상태입니다. 이 이상의 체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연병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숨을 죽였다. 흑룡의 왕국에서 감히 왕에게 멈추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것도 강태식이 가장 경멸하는 여군이. 강태식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살기였다. 그는 최민서 중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뭐라고 했나? 최중위. 최민서 중위는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병사의 상태를 고려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다.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조롱하기 위한 잔인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들었나? 최중위께서 병사가 걱정되어 이 상관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 그는 최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치마나 입고 화장이나 해야 할 여자가 어디서 군인 흉내를 내는 거지. 네가 해병 정신에 대해 뭘 알아? 네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눈물이나 질질 짜면서 엄마나 찾겠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민서 중위의 가슴에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그녀가 군인이 되기 위해 바쳤던 모든 노력과 시간을 부정하는 악랄한 언어폭력이었다. 최중위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반박하는 것은 저 병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강태식은 그녀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자는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야.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는 게 어울리지. 안 그런가, 제군들? 그의 말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한 비굴한 동조였다. 강태식의 왕국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고 그 괴물 앞에서 모두는 무력한 재물일 뿐이었다. 강태식은 다시 연병장 한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신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신병은 어느새 50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숫자, 목소리가 작아진다. 강태식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다. 신병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51! 최민서 중위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무력함과 저 잔인한 폭군이 지배하는 이 부대의 현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늘의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연병장의 공기는 그 어떤 시베리아의 겨울보다도 차갑고 혹독했다. 이곳 흑룡부대는 완벽한 지옥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왕 강태식은 오늘도 자신의 왕좌를 피와 고통으로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검은색 세단은 포항 시내로 접어들기 전 한적한 해안도로의 작은 공터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김진혁 중령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 한 채 차는 조용히 사라졌다. 순식간에 박선화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평화로운 주말의 아침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영락없는 관광객처럼 주반 풍경을 둘러보는 척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은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다. 한쪽은 부서지는 파도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바다였고 다른 한쪽은 해풍을 맞으며 자라난 소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언덕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그 언덕 너머에 있었다. 일반 관광객이라면 지나칠 법한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샛길. 그 길의 끝에 흑룡부대의 후방 철책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리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두었다. 얼마 걷지 않아 눈앞에 녹슨 철조망이 나타났다. 군사보호구역, 무단 출입을 금함. 붉은색 페인트로 쓰인 경고 문구가 햇볕에 발에 희미했다. 철조망 너머로는 거대한 군부대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회색빛 막사 건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연병장. 그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사진에 담으려는 듯 어깨에 맨 가방에서 익숙한 손길로 카메라를 꺼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평범한 전문가용 카메라였다. 하지만 그 안에 장착된 망원 렌즈는 군용 정찰 장비에 버금가는 성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소나무 그늘 아래 몸을 숨기기 좋은 바위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갔다. 지잉. 렌즈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기계음이 작게 울렸다. 먼지 날리는 연병장의 모습이 순식간에 눈앞으로 당겨졌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압축된 현실이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모습.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땀과 먼지로 뒤엉킨 젊은 얼굴들. 그들의 눈에는 군인으로서의 긍지나 활기가 아닌 오직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투서에 적힌 내용은 단 한 글자도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 연병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강태식 소령이 있었다. 그의 표정,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잔인함과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왔다. 박선화는 그의 얼굴을 렌즈 중앙에 고정시켰다. 저 얼굴을 그녀는 평생 잊지 않으리라 가짐했다. 찰칵. 그녀는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 강태식이 한 신병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이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신병의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핏방울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생수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그녀는 사성 장군 박선화가 아니었다.
그저 증거를 수집하는 이름 없는 관찰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다. 강태식이 신병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는 모습, 공포에 질린 채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 병사의 떨리는 팔,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 쌓여갔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의 기록이자 썩어 문드러진 군대의 맨얼굴이었다. 그때 그녀의 뷰파인더 안으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최민서 중이었다. 그녀는 강태식의 앞을 막아서는 그 순간부터 강태식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경멸적인 말들을 듣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박선화는 최중희의 얼굴을 확대했다.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그 눈에는 불의에 맞서는 군인의 혼이 살아있었다. 박선화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좋은 군인이군. 자신의 부하가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 달려가 저 미친놈의 턱을 날려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카메라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쇠를 씹는 듯한 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녀는 최중위가 모욕을 견디며 다시 대열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강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신병을 괴롭히는 모습을 묵묵히 기록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강태식을 군복을 벗기고 군법회의에 세울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리려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시야 한쪽 구석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연병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은밀하고 기묘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렌즈를 그쪽으로 돌렸다. 부대의 가장 후미진 곳, 다른 건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낡은 창고였다. 페인트는 대부분 벗겨져 회색 시멘트 벽을 드러내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 위에는 녹슨 글씨로 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7번 창고. 부대 배치도에도 그저 구형 장비 보관 창고라고만 명시된 모두의 관심 바뀐 곳이었다. 그런데 그 창고 앞으로 군용 트럭이 아닌 평범한 민간용 화물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트럭은 어떤 표식도 없는 깨끗한 흰색 차량이었다. 트럭이 창고 문 앞에 멈춰서자 주변을 경계하던 2명의 병사가 재빨리 다가와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경계 근무라기엔 지나치게 긴장되고 예민해 보였다. 마치 불법적인 밀거래 현장 같았다. 박선화는 렌즈를 최대한으로 당겼다. 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왔다. 군인이 아니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도심의 뒷골목에서나 볼 법한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병사들이 나무 상자들을 들고 나와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상자들은 군용 보급품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 찍힌 식별 번호나 마크가 없었다. 정체불명의 상자들이었다. 박선화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크고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군부대 안에서 민간인과 정체불명의 물자들이 비밀리에 오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강태식의 잔혹함은 어쩌면 저 거대한 비리의 일부를 가리기 위한 연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가 저토록 아나무인으로 날뛸 수 있는 이유. 그의 뒤에 삼지창에뿐만 아니라 더 검은 돈과 권력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트럭의 번호판, 운전사의 얼굴, 상자를 나르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듯 창고 입구에 서 있는 한 부사관의 얼굴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았다. 작업은 10여 분 만에 신속하게 끝났다. 트럭은 다시 조용히 시동을 걸고 부대를 빠져나갔고 7번 창고의 문은 굳게 닫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설아는 카메라를 내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처음 포항으로 내려올 때 분노하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마리를 발견한 수사관의 차가운 흥분과 전류였다.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히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상자 전체가, 아니 과수원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조망 너머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강태식의 고함 소리와 병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강태식은 그저 동네 깡패 두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진짜 몸통은 저 낡은 7번 창고 안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을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평화로운 바다, 아름다운 풍경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7번 창고와 정체불명의 트럭,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리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내부의 적들을 향한 철의 아이리스, 박선화의 외롭고도 처절한 전쟁이 바로 지금 시작된 것이었다. 박선화는 철조망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강태식의 폭력, 최민서 중위의 눈빛, 그리고 7번 창고의 비밀스러운 움직임.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어디서부터 칼을 대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단순히 강태식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은 꼬리를 자르는 것에 불과했다.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곳을 떠나 김진혁 중령과 합류한 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차가 주차된 곳이 아닌 부대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최중위의 꺾이지 않던 눈빛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그 어린 병사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가까이서 봐야겠어. 그것은 사성장군으로서의 판단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부하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초급 장교 박선화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녀는 부대 정문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언덕 위 소나무 숲으로 들어섰다.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낡은 벤치 몇 개가 놓인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척하며 연병장을 주시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팔굽혀펴기를 하던 신병은 결국 혼절 직전에 이르러 의무실로 끌려갔다. 하지만 강태식의 분노는 풀리지 않은 듯했다. 그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연병장을 배회했다. 그의 눈에 또 다른 병사 하나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고참급 병사였다. 이유는 더 황당했다.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강태식은 그 병사를 대열에서 끌어내더니 다짜고짜 구타하기 시작했다. 주먹질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커졌다. 퍽, 퍽. 그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야만적인 행위였다. 병사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졌지만 그는 감히 저항하거나 피하지 못했다. 그저 고통을 견디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다시 최민서 중위가 나섰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젊은 소위 두어 명과 함께 강태식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크고 단호했다. 소령님,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폭행을 멈추십시오. 강태식은 막고 있던 병사를 밀쳐버리고 최민서 중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완전히 충혈되어 있었다. 자신의 권위에 감히 2번이나 도전한 계집에 대한 증오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네 년이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믿는 구석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이 흑룡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주먹이 곧 규율이라는 것을. 그는 최민서 중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와 함께 나섰던 젊은 소위들은 강태식의 살기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최중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저는 해병대 장교로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부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거대한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최민서 중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네 년의 의무는 내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이다.
그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멈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소나무 숲 쪽에서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크고 위험이 있었으며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강태식마저도 놀라 최민서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그쪽을 쳐다보았다. 언덕 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평범한 여행객 복장, 책 넓은 모자를 쓴 모습. 박선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군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사령관으로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혼란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성과 계획을 넘어선 분노에 몸을 맡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연병장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젊은 사람을 그렇게 때려도 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태식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웬 처음 보는 아줌마가 군부대 연병장까지 들어와 자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부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민간인이 겁도 없이 끼어든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깃든 놀라움은 순식간에 불쾌함과 경멸로 바뀌었다. 그의 왕국에 감히 외부인이, 그것도 힘없는 여자가 발을 들인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최민서 중위가 아닌 박선화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선화에게 다가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더러운 미소가 걸렸다. 웬 미친년이야? 여긴 민간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박선화는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다. 당장 그 만행을 멈추고 저 군인에게 사과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아줌마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수치, 이 씨발년이 진짜 돌았나? 그는 박선화를 거칠게 밀쳤다. 박선화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눈빛을 본 강태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더 큰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이따위 여자가 자신에게 저런 눈빛을 보내다니. 네가 뭘 믿고 여기서 지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몸이라도 팔아서 부대 안에 들어온 거냐? 아니면 저 계집장교년하고 레즈비언이라도 되나? 그래서 서로 감싸주는 거야? 그는 주변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뭘 보고 있어? 저 미친년을 당장 잡아! 그의 명령에 평소 그의 충견 노릇을 하던 병사 2명이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박선화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박선화는 평생 단련한 무술 실력으로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순순히 붙잡혔다. 이송을 되찾은 그녀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어디까지 막 나가는지 그들의 맨 얼굴을 똑똑히 보기로 했다. 강태식은 붙잡힌 박선화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따라와. 여기가 놀이터인지라는 모양인데 내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마. 그는 앞장섰고 병사들은 박선화를 질질 끌고 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연병장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평소에 불필요한 장비들을 쌓아두고 강태식이 병사들에게 사적인 규율 훈련을 하던 장소였다. 그곳은 그의 고문실이나 다름없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박선화는 창고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곰팡이내와 쇠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최민서 중위와 다른 병사들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창고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강태식은 그들에게 이 미친년의 최후를 똑똑히 보라는 듯 원형으로 둘러서게 했다. 강태식은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끌고 와 박선화 앞에 놓았다. 그는 턱짓으로 그녀에게 앉으라고 명령했다. 박선화는 묵묵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려는 듯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가 강태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여자의 오만한 표정을 깨부수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뜨리고 싶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반 위에 놓인 타담한 커다란 양초 한 자루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 그의 잔인한 얼굴을 비쳤다. 그는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짐승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촛불을 든 채 박선화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병사들이 그녀의 머리를 뒤로 젖혀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박선화는 하늘을 향해 고개가 꺾인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을 볼 수밖에 없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뱀처럼 스산하게 울렸다. 이 미친 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그는 역겨움이 가득한 얼굴로 씩 웃었다. 해병대의 규율이 뭔지 이 몸이 친히 가르쳐주마. 그가 촛대를 기울였다. 주황색 불꽃 아래서 뜨겁게 녹아내린 촛농 한 방울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것은 정확히 그녀의 이마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정수리 부분으로 향했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툭! 뜨거운 액체가 피부에 닿는 순간 치익!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머리카락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모욕의 칼날이었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입술 안쪽에 터져 피맛이 번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치욕, 그리고 이토록 썩어버린 자신의 군대에 대한 깊은 슬픔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죽음처럼 차가운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자신을 고문하는 강태식의 얼굴을, 그의 미소를, 그의 눈빛을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있었다. 강태식은 그녀가 비명을 지르지 않자 더욱 오기가 생겼다. 그는 다시 촛대를 기울였다. 또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뜨거운 촛농이 연달아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고통이 겹겹이 쌓여갔다. 박선화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강태식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쓴 살아있는 전설의 머리 위에 촛농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힘없는 민간인 여자 하나를 괴롭히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어리석은 폭군일 뿐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촛농 한 방울 한 방울이 단순히 그녀의 살갗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전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신호탄이었으며 그의 썩어빠진 왕국 전체를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의 시작이었음을. 창고 안의 공기는 촛농 타는 냄새와 인간의 잔혹함으로 질식할 듯 무거워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포항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실. 사단장인 이정훈 소정은 막 주말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평화로웠고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강직하고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박선화 대장의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보수파 중 한 사람이었다. 여성이,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후배 기수인 박선화가 해병대의 정점에 섰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날카로운 벨소리를 울렸다. 평범한 전화 벨소리가 아니었다. 오직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의 최고위급 지휘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비상 연락망이었다. 이정훈 소장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주말의 여유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무슨 일이지? 북한의 도발인가? 아니면 대형 사고라도 터진 건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통신보안 해병 제1사단장 소장 이정훈입니다. 그가 군인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수화기 너버에서는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귀를 찢을 듯한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의 그림자로 불리는 김진혁 중령의 목소리였다. 사단장님, 김진혁 중령입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셔야 합니다. 김 중령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정훈 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몸이 굳었다. 김중령, 자네가 왜 비상망으로? 무슨 일인가? 사령관님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사령관님께서 지금 제7강습대배 영내에 계십니다.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정훈 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이,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일개 대대 안에 있는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령관님께서 왜 7대대에 계시는가? 위협이라니 누가 감히 사령관님을? 수화기 너머에서 김진혁 중령이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장님. 제 GPS 위치를 전송하겠습니다. 거긴 7대대 영내의 낡은 창고입니다. 지금 당장 사단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계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와주십시오.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1분 1초가 시급하기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잠시 후 그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좌표 하나가 전송되었다. 이정훈 소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김진혁 중령의 마지막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공포,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정체 모를 위협에 처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만약 사령관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의 군 생활은 물론 해병대 전체의 존립을 뒤흔들 재앙이 될 터였다. 박선화 사령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비상! 이정훈 소장의 포효가 집무실 문을 뚫고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당장 사단 헌병대와 기동타격대 전병력 5분 내로 연병장에 완전 무장으로 집합시켜 전 차량 시동 걸고 대기하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그의 명령은 번개처럼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평화롭던 주말의 사단 본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막사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전투복을 꿰어 입는 소리, 탄창을 결합하는 소리, 무전기에 다급한 호출 소리가 뒤섞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다만 자신들의 사단장이 직접 내린 지옥의 악마처럼 분노에 찬 목소리에 비상출동 명령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이정훈 소장은 권총을 허리에 차고 방탄모를 눌러쓴 채 직접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 차량, 목표는 제7강습대대. 이동 중 내 허가 없이 속도를 줄이는 놈은 군법회의에 세울 줄 알아라. 출발!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굉음과 함께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수십 대의 군용 지프와 트럭이 사단 정문을 박차고 나갔다.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포항 시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철의 행렬. 시민들은 놀라 길을 멈추고 쳐다보았고 도로 위의 차들은 겁에 질려 양옆으로 갈라졌다.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해병 제1사단의 기동타격대는 폭풍처럼 7대대를 향해 질주했다. 차량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이정훈 소장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도대체 7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곳의 대대장은 강태식 소령, 삼지창 회의의 핵심 멤버이자 아나무인이기로 소문난 인물. 설마 그 미친놈이 사령관이 신분을 숨기고 부대를 방문한 것을 모르고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만약 그렇다면 강태식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를 비호하던 삼지창회 그리고 그 파문은 해병대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은 자신 1사단장에게 있었다. 더 빨리, 더 밟아! 그는 운전병에게 소리쳤다. 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무전기를 축축하게 적셨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7대대의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수십 대의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다. 이정훈 소장은 무전기에 다시 고함을 질렀다. 전 차량 정지하지 마라. 위병소 차단기를 그대로 돌파한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제압하라. 쾅! 선두에 있던 지휘 차량이 나무로 된 차단기를 종이장처럼 부수며 부대 안으로 돌진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굉음을 내며 연이어 영나로 쏟아져 들어왔다. 7대대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사단 병력의 난입에 모두 넋을 잃고 쳐다볼 뿐이었다. 이정훈 소장의 지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의 GPS가 가리키는 단 한 것, 부대 구석의 낡은 7번 창고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끼익! 창고의 육중한 철문 바로 앞에서 지프가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정훈 소장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뒤이어 도착한 차량들에서도 완전 무장한 헌병들과 타격대 병력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창고 주변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2 소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정훈 소장은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는 철문 위로 다가가 발로 문을 걷어찼다. 문 열어, 이 반란군 놈들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서울의 사령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 한 통이 일으킨 거대한 강철의 폭풍이 마침내 7대대의 썩어빠진 심장부, 그 비밀스러운 창고의 문 앞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의 진실은 그곳에 있는 모두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될 터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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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소장의 군홧발이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계속해서 걷어찼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천둥 소리처럼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촌농으로 고통받던 박선화,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태식, 그리고 공포에 질려 그 광령을 지켜보던 병사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흔들리는 철문으로 향했다. 강태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지? 누가 감히 자신의 교육 현장을 방해하는 것인가?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떤 새끼야, 문 안 열어.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저 부대 내에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7대 대장 강태식 소령은 당장 문 열고 나오라. 여기는 해병 제1사단이다. 명령에 불응할 시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전원 반란죄로 현장 체포하겠다. 이정훈 사단장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강태식의 뇌가 정지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이 왜 여기에? 이 시간에?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바깥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있었다. 전환 비켜! 브리칭 준비! 우직근!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의 경첩 일부가 파괴되며 틈이 벌어졌다. 4단 기동 타격대가 휴대용 브리칭 장비를 사용해 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있었다. 강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황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겁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쾅!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안쪽으로 쓰러지듯 열렸다. 눈부신 바깥 햇살과 함께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총구를 겨눈 채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권총을 든 채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정훈 소장이 있었다. 이정훈 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창고 안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먼지 쌓인 창고 중앙 낡은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한 중년 여성. 그녀의 머리 위에는 촛농이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하얗게 질려있는 강태식 소령. 주변에는 겁에 질린 병사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이정훈 소장은 강태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의자에 앉아있는 그 여성만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후배 사령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권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경악, 그리고 이 상황을 초래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박선화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서섰다. 그는 고통을 참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순간 이정은 소장은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팔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의 온몸에서 짜낼 수 있는 모든 힘과 존경, 그리고 사죄의 마음을 담아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해병대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외침은 창고 안의 모든 공기를 찢어버리는 듯한 충격파가 되어 퍼져나갔다. 해병대 사령관님?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뒤따라 들어온 사단 참모들과 헌병, 타격대 병력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일제히 총구를 내리고 이정은 소장을 따라 박선화를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수십 명의 우렁찬 함성이 좁은 창고를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창고 안에 있던 7대대 병사들은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최민서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저 정체 모를 용감한 아주머니, 강태식에게 미친년, 늙은 창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촌농으로 고문당하던 저 여인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점, 사성장군 박선화 사령관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강태식. 그는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그 단어가 그의 귀 속에서 수만 번 메아리쳤지만 뇌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고개를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박선화를 쳐다보았다. 먼지에 뒤덮인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고요한 눈빛 속에서 느껴지던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고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자신은 방금 현역 해병대 사령관을 미친년이라 부르며 뺨을 때리고 머리 위에 촛농을 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 폭행이 아니었다.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백한 하극상이자 반란 행위였다. 군법 회의는 물론이고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다. 그의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오만하고 잔인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컥, 컥 하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박선화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이정훈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태식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발소리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의 발소리처럼 창고 안에 울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눈을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강태식은 자신이 거대한 산사태 앞에 선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왕처럼 군림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비굴한 벌레가 있을 뿐이었다. 박선화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니놈의 군복과 계급장은 니놈의 그 더러운 폭력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이정훈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정훈 소장. 예, 사령관님. 이정훈 소장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다.
박선화의 시선이 강태식에게서 7번 창고의 굳게 닫힌 내부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헤칠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놈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뿐이었다. 먼저 뱀의 머리를 잘라내고 몸통이 움직이지 못하게 올가매야 했다. 그녀는 다시 이정훈 소장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지금 즉시 저 반란군의 군복을 벗기고 계급을 박탈하라. 그리고 현 시간부로 그를 체포하여 사단 영창에 구속 수감하도록.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손가락이 7번 창고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7번 창고와 그 주변 지역 전체를 즉시 폐쇄하고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하라. 명 바꾸겠습니다. 이정은 소장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 2명이 달려들어 강태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일으켰다. 그들은 강태식의 어깨에 붙어있던 소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지지직, 계급장이 뜯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태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창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박선화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이미 죽은 것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강태식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흥룡부대의 왕국은 그 왕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감으로써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병사들은 아직도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가 사라진 자리, 그들은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와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강태식 소령이 개처럼 끌려나간 창고에는 잠시 동안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 이정훈 소장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현장 수습을 지시했다. 7번 창고 주변으로 삼엄한 경계선이 쳐졌고 겁에 질린 7대대 병사들은 별도의 막사로 격리 조치되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선화는 군의관에게 이끌려 1사단 의무실로 향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군의관은 그녀의 머리에 엉겨붙은 촛농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했다. 소독약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7번 창고,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마 위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명예에 그리고 해병대의 자존심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낙인을 찍은 자들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거울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가 쏘아 올린 화살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벌집을 건드리고 날았다. 강태식 소령의 체포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교가 체포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 내부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사조직 삼지창회의 심장부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서울의 한적한 부촌, 고풍스러운 한옥 담장 너머, 그곳은 삼지창회의 수장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던 전 해병대 사령관, 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국회의원 윤태진의 개인 사저였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소나무 그림자가 대돌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고요한 서재에서 홀로 값비싼 보이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도 비껴간 듯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현역 시절처럼 예리하고 냉혹했다. 그의 앞에 놓인 전화기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렸다. 그가 사용하는 단 몇 명만이 번호를 아는 비밀 전화였다. 그는 느긋한 동작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신복인 현역 장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식 소령이 박선화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윤태진의 차를 따르던 손이 홍공에서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서 평온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였다. 박선화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그는 말없이 보고를 끝까지 들었다. 박선화가 관광객으로 위장 잠입했다는 것, 강태식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행과 고문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1사단 병력이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고 7번 창고를 폐쇄했다는 것까지. 모든 보고가 끝났을 때에는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서재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찻잔을 들어 남은 차를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쨍그란! 고급스러운 백자 찻잔이 그의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히 계집년 따위가.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에게 박선화는 처음부터 노냇가시였다. 남성들의 신성한 영역인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해병대에 여자가 들어와 최고 자리까지 꿰찼다는 사실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과 삼지창회가 쌓아 올린 철옹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식은 그의 충실한 개였고 7번 창고는 삼지창회의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였다. 박선화는 지금 그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끈 명장이었다.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온 지금 그는 권력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서랍에서 다른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기 너머에서 기름기 낀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내 최대 보수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다. 윤태진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했다. 이 국장, 나 윤태진 의원일세. 아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는데 특종감이야. 그 전화 한 통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해병대 신임 사령관 사적 감정으로 현역 소령 불법 체포, 충격. 심층 취재, 여성 장군의 감정적 리더십, 군 내부 결속 뒤흔드나. 사설, 군 기강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적 지휘,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박선화 대장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왜곡했다. 강태식 소령은 해병 정신이 투철하지만 다소 거친 방식으로 부하들을 훈련시키던 참군인으로 묘사되었다. 박선화 대장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를 찍어내기 위해 사령관의 권력을 남용하여 심지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감정적이고 독선적인 지휘관으로 그려졌다. 그녀가 당한 폭행과 고문에 대한 사실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대신 사소한 언쟁과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축소 보도되었다. 특히 그녀가 여성이란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성 특유의 감정 기복, 히스테리적 대응과 같은 단어들이 기사 곳곳에 교묘하게 심어져 있었다. 익명의 군 관교자라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쏟아졌다. 신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해병대 전체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군대는 감정으로 지휘하는 곳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군대를 망치는 패미, 역시 여자는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 봐라. 저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삼지창회다 수십 년간 뿌려놓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언론, 정치권, 그리고 군 내부의 보수 세력까지.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이 되어 단 한 명의 여성을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박선화는 1사단 사단장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거대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윤태진, 그리고 그가 이끄는 삼지창회. 그들은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김진혁 중령이 하얗게진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사령관님,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사령관님의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선화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대와 조국이 이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누고 있었다. 외로웠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국방부 장관과의 직통전화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피곤함이 가득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평소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던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압박감이 묻어 있었다. 박 장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나. 대통령실까지 전화가 빗발치고 있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선화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강태식의 만행, 7번 창고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네. 박 장군의 말은 믿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윤태진 의원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어. 여당 지도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네. 장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장군, 이건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부탁일세. 일단 한 발만 물러서 주게. 강태식 소령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전환하고 7번 창고의 폐쇄 조치도 해제하게. 일단 여론이 잠잠해진 뒤에 우리가 다시 조용히 파고들 수 있을 걸세. 이대로 가다간 박 장군뿐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정체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화의 귓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 발 물러서라고? 자신을 믿는다면서 결국은 정치적 논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었다. 강태식을 풀어주고 7번 창고를 열어주는 순간 모든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었다. 명백한 항복 요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차갑게 울렸다. 장관님,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 장군,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저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려 했던 모든 군인들의 패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병대의 정의가 썩은 권력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게. 이건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문제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화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이 일로 제가 군복을 벗게 된다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는 장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언론은 적이 되었고 여론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할 국방부마저 압력에 굴복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마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화끈거리는 고통이 다시 한번 그녀의 정신을 일깨웠다. 그렇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공식적인 방법이 모두 막혔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라도 길을 찾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다.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부대 배치도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7번 창고. 그곳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철의 아이리스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가장 강하게 피어날 것이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박선화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1사단 사단장실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두문불출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혹은 거대한 압력 앞에 마침내 굴복했다고 수군거렸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침묵을 조롱하며 승전보를 울렸다. 삼지창회는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마무리될 것이라 확신했다. 7번 창고의 폐쇄 조치가 해제되고 강태식이 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한 법이라는 것을. 잿빛 구름 아래서 박선화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칼을 갈고 있었다. 가장 날카롭고 가장 치명적인 칼을. 그녀의 앞에는 단 2사람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그림자 김진혁 중령, 그리고 불의의 앞에서 꺾이지 않았던 용감한 여군 최민서 주위. 이정훈 사단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멀리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국방부와 삼지창회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은 박선화를 지지했지만 조직의 생리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박선화의 계획을 묵인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로 결심했다. 박선화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들은 모든 언론과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덮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야. 그녀의 시선이 김진혁과 최민서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닐세, 부탁이야.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서가 아니라 군인 박선화 개인으로서 2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네.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일은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 될 수도 있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군사재판에 회부될 각오를 해야 하네. 그런데도 나와 함께 가주겠나? 김진혁 중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사령관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터였다. 모든 시선이 최민서 중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젊었다. 앞으로 군에서 펼칠 미래가 창창한 인재였다. 이 위험한 도박에 그녀의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었다. 박선화가 다시 입을 여려던 순간 최민서 중위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딸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강태식 소령 같은 군인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복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령관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선화는 말없이 2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이 2사람. 이것만으로도 이 싸움은 해볼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7번 창고의 내부 구조도를 가리켰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아이리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는 꽃. 작전 시간은 다음 날 정오. 모든 병사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부대 전체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목표는 7번 창고 내부에 숨겨져 있을 비밀 장부. 박선화는 강태식과 삼지창회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물증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저고. 부대 전체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사와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335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7번 창고 주변을 경계하던 1사단 병력들도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정훈 사단장의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단 15분,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이었다. 박선화와 김진혁, 최민서는 이미 창고의 후방,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다. 3사람은 군복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칠해져 있었다.
사성장군, 중령, 중위라는 계급은 이곳에 없었다. 오직 진실을 되찾기 위해 적진에 침투하는 3명의 특수 요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진혁 중령이 소형 절단기를 이용해 창고의 낡은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제거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 박선화가 먼저 몸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그녀의 몸은 나이를 잊은 듯 유연하고 민첩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환풍구를 소리 없이 기어갔다. 아래에서는 최중희와 김중령이 뒤를 따랐다. 어둡고 비좁은 통로 안에서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그들은 창고 내부로 연결된 환풍구 끝에 도달했다. 박선화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높이는 약 3m.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가볍게 바닥에 착지하는 소리가 고양이 발소리처럼 작게 울렸다. 뒤이어 김중령과 최중희도 성공적으로 내려왔다. 창고 내부는 예상대로 낡은 장비들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인 순간 박선화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공기가 달랐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체취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있다. 그녀는 즉시 손짓으로 두 사람에게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너무 늦은 것이었다. 삼지창회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이걸 다 언제 태우지? 양이 너무 많잖아. 닥치고 빨리 해. 윤 의원님께서 오늘 안으로 모두 처리하라고 하셨다. 곧 국방부 감찰반이 들이닥칠 거라고. 박선화와 두 사람은 거대한 선반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해병대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었고 나머지는 군인이 아닌 험악한 인상의 민간인 용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커다란 철제 드럼통 안에서 서류 뭉치들이 불타고 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그들의 범죄 증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바로 저것이다. 비밀장부. 최민서 중위가 다급한 눈빛으로 박선화를 쳐다보았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박선화는 눈을 감았다. 단 몇 초 만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었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다.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절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진혁 중령을 보며 고개를 까딱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김진혁 중령이 선반 위에 있던 커다란 쇳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최대한 멀리 던졌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쇳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를 태우던 사내들이 모두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누구냐? 젠장 쥐새끼인가? 그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박선화가 움직였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표범처럼 빠르게 튀어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적들이 아니었다. 불타고 있는 드럼통이었다. 그녀는 달려가는 동시에 허리에 차고 있던 소형 소화기를 뽑아들었다. 치! 하얀 분말이 불길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사내들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불은 이미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이 미친년이!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박선화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삼지창회의의 핵심 멤버이자 윤태진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그는 유도 유단자로 맨손 격투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대한민국 군 특수전에 살아있는 전설 박선화였다. 대령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박선화는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찼다. 그리고 몸을 회전시키는 동시에 그의 관절을 꺾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령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선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용병들을 향해 밀쳤다. 그 순간 김진혁 중령과 최민서 중위도 뛰쳐나왔다. 좁은 창고 안에서 세 사람과 5명의 용병들 사이에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김진혁 중령은 특전사 출신답게 절도 있고 파괴적인 움직임으로 2명의 용병을 상대했다. 최민서 중위는 비록 실전 경험은 부족했지만 사관학교에서 배운 격투술로 용병 1명을 힘겹게 막고 있었다. 혼란의 와중에도 박선화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재가 되어가는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싸우면서 조금씩 드럼통으로 다가갔다. 아직 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단 한 장이라도, 단 한 줄의 기록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녀가 드럼통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 용병이 그녀의 등 뒤에서 칼을 들고 덮섰다. 사령관님! 최민서 중위가 비명을 질렀다. 박선화는 등 뒤의 살기를 느끼고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하지만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쓱!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전투복이 찢어지고 그 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부상당한 발로 오히려 상대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을 가격했다. 용병은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졌다. 장부, 장부를 찾아! 박선하가 최중위를 향해 소리쳤다. 최민서 중위는 자신을 막던 용병을 발로 걷어차 거리를 벌인 뒤 재빨리 드럼통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잿더미 속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이 재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대부분의 서류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렸다. 그녀의 얼굴에 절망감이 떠오르려던 순간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그것은 불에 거의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낡은 탄약 상자였다. 드럼통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다. 찾았어요. 그녀가 외치는 순간 팔이 부러진 채 신음하던 대령이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복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걸 내놔, 이년아! 그는 남은 한쪽 팔로 최민서 중위를 밀치고 탄약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최중위는 필사적으로 상자를 끌어안고 버텼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선반 위의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김진혁 중령이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두 명의 용병에게 발이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박선화는 자신을 막던 마지막 용병을 쓰러뜨리고 그쪽을 보았다. 대령이 최중위의 머리채를 접고 상자를 빼앗으려는 순간이었다. 박선화는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외쳤다. 최중위, 던져! 그 말을 들은 최민서 중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탄약 상자를 박선화가 있는 쪽으로 던졌다. 상자는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을 날았다. 그것을 본 대령은 최중위를 버리고 미친 듯이 상자를 향해 달려갔다. 마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날아오는 탄약 상자,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박선화, 그리고 그녀를 덮치기 위해 달려드는 대령. 박선화는 상자를 한 손으로 정확하게 잡아챘다. 그리고 대령이 그녀의 몸에 부딪히기 직전 그녀는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위성전화를 꺼내들었다.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전화기였다. 그녀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닐로 밀봉된 검은색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비밀장부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페이지들을 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름들, 날짜,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기록들, 삼지창 회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대령의 절망적인 비명 소리와 뒤섞였다. 안 돼! 그만둬! 그가 박선화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차려냈다. 그리고 미리 설정해둔 번호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전송했다. 수신자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탐사보도 전문기자였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박선화는 전화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를 뒤흔드는 승리의 외침이었다. 너무 늦었어!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외침을 끝으로 대령의 주먹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박선화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꺼이 그 충격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뒤집을 한 방. 그녀는 마침내 그 스위치를 누른 것이었다.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다고 알려진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민주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퀭한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담배꽁초가 수북히 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 박선화를 둘러싼 논란의 배후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모든 언론이 그녀를 비난하는 동안 그는 오히려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가 아는 군인 박선화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그의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로 알림음이 울렸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 계정이었다. 그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아이리스. 첨부 파일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선명한 사진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검은색 노트의 페이지들을 촬영한 것이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던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기록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십 년에 걸쳐 해병대 내에서 자행된 무기거래, 인사청탁, 군납 비리의 상세한 기록, 돈을 받은 장성들의 이름, 날짜, 금액, 심지어 접대 장소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윤태진 의원. 삼지창회의 실체와 그 멤버들의 명단까지.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강민준 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박선화 사령관. 그녀는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 모든 것을 걸고 이 증거를 그에게 보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이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진실의 무게를 담았다. 다음 날 새벽, 그의 기사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간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였다. 충격 단독, 비밀 장부 입수, 해병대 사조직 삼지창회 수십 년간 국가를 좀먹어온 비리의 실체를 고발한다. 후속 보도, 윤태진 의원, 부패의 정점에서다. 전현직 장성 수십 명 연루. 기사는 공개되자마자 모든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선화를 감정적인 여성 지휘관이라 비난하던 여론은 180도 돌아섰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삼지창회와 윤태진 의원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모든 세력을 향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군의 명예가 일부 부패한 군인들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저게 인간인가? 군복 입은 악마다. 박선화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실을 몰랐습니다. 윤태진과 삼지창회 멤버 전원을 사형시켜라. 이것이 진정한 군인이다. 박선화 사령관님을 지켜야 한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상황이 이쯤 되자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이 사건을 덮을 수는 없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직접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이다.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번 수사의 전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박선화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한다. 누구도 그녀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박선화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한 군을 심판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칼을 부여받은 정의의 집행관이 되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압력이 사라졌다. 오히려 이제 그녀가 거대한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7번 창고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받고 곧바로 해병대 사령부로 복귀했다. 그녀가 사령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수천 명의 해병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박선화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이들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녀가 이끄는 특별수사본부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비밀 장부에 이름이 언급된 모든 전현직 장성들이 줄줄이 송환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삼지창회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그들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한 명씩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칼날은 가장 높은 곳 윤태진 의원을 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끝까지 버텼다. 하지만 성난 여론 앞에서 그의 방패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국회에서 그의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의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한때 해병대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던 그는 이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패한 정치인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검찰청사로 끌려갔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철의 아이리스가 일으킨 거대한 정화의 폭풍은 그렇게 대한민국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있었다. 박선화 대장의 이야기는 용기 하나가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7번 창고에서 보여준 그녀의 짜릿하고 극적인 반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군대라는 강철 같은 규율의 조직 안에서 강태식 소령이 보여준 뒤늦은 후회에 대해 과연 용서란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